3박 6일간 차례로 방일, 방미에 나서는 이재명 대통령.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이번 순방 일정을 전례를 찾기 힘든 새로운 시도라고 소개했습니다. 한미 동맹과 한일 협력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한미일 협력이 우리 외교의 중심축이라는 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본을 거쳐 미국을 가는 일정이 만들어졌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방미의 목표 가운데 하나를 한미 동맹의 현대화로 꼽았습니다. 위 실장은 영내 정세 불안정 등 안보 환경의 변화에 맞춰 국익에 맞는 동맹 현대화가 필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미동맹이 원자력과 조선, 인공지능 등 새로운 협력 분야를 개척해야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 협상을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격상해 양국의 합의를 공고히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미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앞서 방문하는 일본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셔틀 외교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립니다. 위 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셔틀 외교를 한일 외교 모델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협력을 바탕으로 과거 문제에 대해서도 유연하고 전향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특사단을 파견합니다. 방일, 방미 순방 시점에 중국 특사를 파견하는 건 대중관계 역시 중요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한일중 이 관계에 있어서 아시아에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본을 방문하면서 특사단 파견과 함께 외교의 복귀를 알리는 의미로 이로 이제 한국의 그런 외교가 정상화되었다라는. 특사단은 중국 방문 기간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이 대통령의 친서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현지 시각 20일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 수행을 건너뛰고 미국 방문 수행을 위해 미리 간 겁니다. 이례적이란 평가와 함께 그 배경에 여러 관측이 나오는데 외교부 당국자는 면밀하고 철저한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한미 양국 신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정상회담이라는 의미와 무게를 감안해 보다 면밀하고 철저한 준비를 위해 직접 현장에서 미측과 최종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의 조기 방미는 막판 대면 협의를 선호한 우리 측 제안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실제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만남이란 점과 함께 한미 동맹을 재설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미 동맹 현대화와 비핵화 북미 대화 등 당면한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제정세 변화에 맞춰 한미 동맹의 역할을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등으로 확대하는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 역할 변화와 우리 국방비 증액 등을 포함하는 만큼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사안입니다. 현재 국제 정세와 또 무역 질서가 재편되는 중에 풀어야 할 현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을 믿고 국가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호혜적인 외교 안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세 협상 타결을 이끈 주역들도 먼저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의 대미 투자 등 관세 협상 세부 사항을 정리하는 한편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한미 조선 협력을 비롯해 반도체 원전 등 양국 산업 협력을 최종 조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의 핵심은 경제혁신으로 진짜 성장 구현입니다. AI 3대 강국 도약과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실현이라는 비전 달성으로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이 선순환하는 대한민국 건설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추격 경제에 맞게 설계된 우리의 모든 국가 시스템을 초혁신 선도 경제형으로 대혁신해야 합니다. 기술 선도 성장을 위해 AI 대전환에 나섭니다. AI는 인구 충격 등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로 정부와 기업이 추진단을 구성,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먼저 기업 중심의 AI 로봇, 자동차, 선박, 가전, 드론, 팩토리, 반도체를 7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AI 대전환을 추진합니다. 정부와 기업, 대학 등이 추진단을 구성하고 R&D와 시범사업에 선제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규제 완화와 금융 등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모든 업무에도 AI가 도입됩니다. 복지와 고용, 납세 관리, 신약 심사를 3대 선도 프로젝트로 추진해 민원 처리와 업무 효율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재 양성과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으로 전국민 AI 한글화에 나서고 최고급 인재의 국내 정착을 위해 급여, 병역 특례와 해외 인재 2,000명 유치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등 컴퓨팅, 통신 인프라를 크게 늘려 GPU를 2030년까지 5만 장 이상을 확보하고 AI 정예팀을 구성해 독자 AI 모델 개발도 추진합니다. 민간과 공공 전반에 전면 도입해서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소재와 부품, 기후에너지 기술 등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도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15대 선도 프로젝트별 기업과 관계기관, 기재부가 추진단을 구성해 패키지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첨단 전략산업기금과 민간자금을 활용한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AI 제조공정 혁신과 저탄소, 고부가 전환으로 주력산업 고도화에 나서고 녹색 대전환을 위해 아리백 산단을 조성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나설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정부는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해 5개 권역별로 자동차, 조선, 반도체, 관광산업 등의 성장 엔진을 선정해 집중 육성합니다. 특히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통합 지원에 나섭니다. 관광지, 숙박, 교통, 문화 등 상이한 사업들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연계해 지원하는 겁니다. 지역 특화 자원을 반영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맞춰 교통과 숙박 등 인프라를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달부터 범부처 TF가 출범했고 내년부터 초광역권 2-3곳에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혜택을 강화합니다. 설비 등을 신설 증설할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고 기업 본사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전하면 법인세 등 세제 감면을 확대합니다. 지역대학 발전을 위한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도 구체화합니다. 지역 대학들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혁신 단과대학을 신설하고 연구 프로젝트 지원도 강화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성장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민관협력 제조 AI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AI를 활용한 상권 분석과 경영 진단 등을 제공합니다. 제조 AI 플랫폼을 제조 AI24로 고도화하여 제조 데이터 관리와 활용, 실증 등 스마트 제조 전 주기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AI 제조 분야의 다양한 형태의 시도와 발전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딥테크 스타트업을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하기 위해 유니콘 기업 50곳도 선정해 육성합니다. 민생 지원도 강화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년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4인 가구 기준 6.51%로 상향하고 주거급여는 가구별 최대 11%까지, 교육활동 지원비는 평균 6% 인상됩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확대해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합니다. 청년들이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직 촉진 수당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입니다. 내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안과 AI 정책, 투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분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얼마나 투자하고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과거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발전시킨 나라는 흥했지만 기술을 천시한 나라는 망했다는 전 세계 역사를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온갖 가지 영역들의 일들이 있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얼만큼 가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한민국이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건 결국 미래에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모 세대가 논밭을 팔아 자녀들을 공부시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처럼 국가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학습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 핵심 가운데 하나가 연구개발, R&D 투자라며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이 35조 3천억 원으로 편성돼 정상적 증가 추세로 복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여러 굴곡이 있었다고 진단하면서 2026년 정부 R&D 예산안은 35조 3천억 원으로 20% 이상 증가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이며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종 조정을 거쳐 마련될 R&D 예산은 대한민국이 새로 발전할 시금석이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을 위한 연구개발 인센티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연구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급자 중심 평가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 설계도 제안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35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인 내년 연구개발 예산은 기술주도 성장의 방점이 찍혔습니다. 우선 인공지능에 올해보다 2배 이상 증액된 2조 3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독자적 AI 역량 강화를 위해 범용 AI와 경량, 저전력 AI 등 차세대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연구, 산업, 공공 등 모든 분야의 AI를 접목하는 AI 기본사회 전환도 추진합니다. 미래 AI 판도를 바꿀 기술 선점, 독자적인 AI의 역량 강화, 그곳에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고성능 AI를 위한 세계 최강의 AI 고속도로 구현에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분야에는 2조 6천억 원을 투입해 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합니다. 태양전지와 풍력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AI 전환에 따른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소형 모듈 원자로 SMR에도 지속 투자합니다. 전략기술 분야에는 가장 큰 규모인 8조 5천억 원이 투입돼 5년 내 국가 전략기술 핵심 기술의 자립화를 지원합니다. 방산 분야에는 K9 자주포와 천궁 등 국산 무기의 성능 개선을 위해 3조 9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연구 생태계 회복에도 나섭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는 4조 원을 투입하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자가 직접 인건비를 확보하는 기존 PBS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구 분야에는 3조 4천억 원이 배정돼 연구 과제 수 확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미래 국가산업의 대동맥이라 불리는 에너지 고속도로. 전국 산업 거점과 재생에너지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전력망보다 송전 손실이 적고 장거리 전송에도 적합합니다. 몇 년 전부터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속도하고 재생에너지를 수요처럼 수요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전선에 불균형이 생긴 겁니다. 국가가 이제는 에너지 고속도, 전기를 만든 것을 쉽게 어느 곳에서나 연결해서 수요처로 이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고속도로 신속 건설을 목표로 범부처 협의체를 개최했습니다. 먼저 다음 달 시행 예정인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특별법 이행을 위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다졌습니다. 부지 확보, 인허가, 규제 개선 등 관계부처 간 협력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제도만으로 전력망 적기 건설을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력망 건설은 주민, 중앙정부, 지자체, 관계기관 등이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힌 사회적 과제이기 때문에 각 주체들의 이해와 양보, 타협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국가기관 전력망 지정 대상을 검토했습니다. 345kV 이상 송변전 설비 가운데 첨단산업단지 전기 공급이나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에 쓰이는 시설이 해당됩니다.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 달 열리는 국무총리 주재 제1차 전력망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칩니다. 한편 이번 범부처 협의체는 특별법 시행 이후 실무위원회로 전환돼 현안들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한 남성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안으로 들어섭니다. 태국 방콕에서 강제 송환된 해킹 조직의 총책 34살 A씨입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6개월 동안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로 피해자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자산을 이체했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가 빼돌린 금액은 380억 원에 이릅니다. 법무부는 올해 4월 태국 당국에 A씨의 긴급 인도 구속 청구를 했고 태국 당국과 긴밀히 소통한 끝에
2주 만에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대검찰청, 경찰청 담당자들과 직접 만나 범죄인의 송환 방식, 시점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긴밀히 태국 측과 협력을 한 끝에 이 중국 국적의 범죄인을 긴급인도 구속 청구 후 단 4개월 만에 한국으로 송환하게 된 사안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송환은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초국가 범죄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범정부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는 등 급증하는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생침해 범죄 조직을 엄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학창시절 불법 추심을 당한 A씨는 두려움으로 그날을 기억합니다. 학교 때 성인한 2분 정도가 찾아와서 얘가 누구 아들 누구 맞냐, 어머니 가게에 찾아와서 저희 누나의 인적 사항들을 이제 쭉 읊으면서 자식들 전부 다 알고 있는데 괜찮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갔다고. 이게 뭐지 싶고 당황스럽고 무서운 것도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불법 추심은 카카오톡 등 SNS로 무대를 옮겨 계속되고 있습니다. B씨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불법 사채를 썼습니다. 지인과 가족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B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들은 주변인에게 대신 갚으란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 7월까지 9,4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늘었습니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지난달 22일 개정 대부업법을 시행했습니다.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을 무효화하고 불법 추심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합니다. 법 시행 한 달째 금융위원회는 불법 사금융 대응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불법 추심 즉시 중단을 위한 초동 조치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불법 추심 피해자가 채권 추심에 대응하는 변호사, 다시 말해 채무자 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더라도 선임이 완료되기까지 약 열흘 동안 불법 추심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금감원과 서민금융진흥원, 지자체 등에 신고하면 불법 대부 추심 전화번호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용 중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채무자 대리인 선임 완료 전 금감원을 통해 추심을 중단하도록 통보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불법 추심과 대포폰, 대포통장 범죄를 특별 사법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등 수사와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도 논의됐습니다.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과 정책 과제를 검토해 불법 사금융, 불법 추심 근절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무더위에 따른 온열 질환자 수가 최고 기온이 33도일 때 확 뛴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이 11년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자료와 일 최고기온 자료를 분석해봤더니 기온이 1도씩 오를 때마다 온열질환자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프 기울기가 가팔라지기 시작한 구간은 33.3도부터입니다. 기온이 1도씩 오를 때 환자가 51명 급증했습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에 온열질환자가 매일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는 6월 말부터 무더위가 유달리 일찍 찾아오며 감시체계 운영 이래 가장 이른 시기에 온열질환자 수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환자는 3,815명. 지난 2011년 온열질환 응급실 모니터링이 시행된 이후 가장 폭염이 심했던 2018년도 다음으로 많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온열질환자가 많았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1.26배를 기록했습니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어지럼증, 의식저하 등을 거쳐 심하면 숨지기도 합니다. 찜통더위가 밤낮 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높은 기온이 예보될 경우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8월 하순에도 30도 이상의 고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것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더운 날씨에 두통과 어지럼증 등의 증세가 나타나면 빨리 물을 마시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쏟아져 흘러내리는 흙탕물이 세찬 강물을 방불케 합니다.
순식간에 들어찬 물에 집은 물바다가 됐고 휩쓸려 떠내려온 차량은 윗부분만 남겨두고 물에 잠겼습니다. 지난 3일 전남 무안에는 1시간에 14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200년 만에 한 번 내릴까 말까 할 정도의 강한 비입니다. 한 차례 폭우가 지나가고 나니 폭염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더운 이중 고기압이 복귀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마치 순번이라도 정한 것처럼 올여름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양상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기만 하면 굉장히 강한 폭염이 몰려왔다가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만 세력을 빠지면은 바로 이렇게 중국 지역에서 혹은 서해안 지역에서 생기는 저기압이 계속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강한 비가 내리는 이런 형태가 올 여름에 계속 반복됐다고. 폭우와 폭염이 나타나는 강도도 극단적입니다. 올여름 평년보다 강했던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이 큽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여름의 날씨를 좌우하는데 올 여름이 좀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평년보다 좀 강했던 해이기도 하고요. 이상기후가 잦아지고 있는 더 근본적인 뿌리는 지구온난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온난화로 인해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고기압 세력이 강화되고 덥고 습한 공기의 유입으로 폭염이 심해집니다. 이 같은 극한 더위 속 성질이 다른 기단의 충돌은 폭우가 쏟아지는 요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상을 해서 폭염이 지속되다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올 때 전선이 한반도 상봉에 걸리면서 심하게 성질이 다른 공기 덩어리들의 충돌함으로 인해서 심한 폭우가 내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상기후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라는 겁니다. 기상청은 극한 더위가 더 강해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동시에 발생한 다음 날 폭염이 이어지는 경우를 복합 극한 기상지수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0.851인데요. 이 고탄소 시나리오인 SSP 5-8.5에 예상을 해보면 15년 뒤에는 13일 이상, 55년 뒤에는 50일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폭우의 강도도 더 세질 거로 예상됩니다. 강수 강도는 하루에 내리는 비의 평균 강도를 뜻합니다. 기상청은 현재 14.8mm인 강수 강도가 50년 뒤에는 19.5mm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최근 7주 연속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전국 221개 병원급 표본 의료기관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를 모니터링한 결과 6월 넷째 주 63명에서 8월 둘째 주 302명으로 입원 환자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8월 중 유행이 완화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개학 영향 등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